네, 안녕하세요. 카스퍼스키 코리아 기술이사 강민석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이제 졸릴 시간이 됐는데 그 세 번째 세션을 연달아 들으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제 세션이 끝나고 나면은 쉬는 시간이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쉬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오늘의 주제가 위협 인텔리전스죠.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뭐 최근의 위협들에 대해서 코드의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분도 계시고, 뭐 위협 인텔리전스랑은 약간 거리가 있는 다른 보안 솔루션에서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계신데, 네, 저는 옛날부터 좀 범생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해서만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주최하시는 곳에서 회사 솔루션 소개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네, 범생답게 회사 솔루션은 안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협 인텔리전스를 정직하게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근데 조금 억울한 감은 있네요. 저도 준비할 걸, 우리 회사 자랑할 걸, 뭐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많은 분들이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탐지를 해야 된다. 어떤 위협이 있다. 최근의 악성 코드들은 이렇다. 그리고 위협 인텔리전스는 인포메이션이 아닌 백그라운드 데이터와 컨텍스트 정보를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용하실 건데요? 보안 실무자분들이 그 정보를 어떻게 쓰실 건데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저희 카스퍼스키도 위협 인텔리전스에 상당히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뭐 IOC 정보를 주는 위협 인텔리전스 분야가 있고요. 공격자 그룹과 최신 공격 캠페인에 대한 리포팅 정보를 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구글과 같이 위협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플랫폼, Threat Intelligence 플랫폼 또는 Threat Intelligence 포탈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상에서 공격자들의 애트리뷰션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공격 코드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위협 인텔리전스죠. 저희 카스퍼스키 역시 카스퍼스키 역시가 아니라 카스퍼스키는 그 모든 위협 인텔리전스를 다 제공을 합니다. 다 제공을 하는데 저희 고객들 중에 뭐 국가보안수사기관, 뭐 금융 관련 기관, 그 다음에 글로벌한 반도체 회사가 한국에 2개가 있죠. 그 2군데 저희 고객이고요. 또 글로벌하게 유명한 자동차 회사도 저희 고객이시고요. 그런데 그런 반도체 회사나 자동차 회사 최고의 보안 조직을 갖고 있죠. 그런 고객들은 저희 위협 인텔리전스 어떤 걸 쓰시냐면은 IOC 데이터 피드를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서비스로 저희가 그런 검색 서비스를 드렸어요. 위협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최신 공격 동향에 대한 리포트들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1년간 드릴게요. 써보세요. 라고 드렸는데요. 안 쓰세요. 그럴 역량이 안 되세요. 그 역량이라는 게 그분 개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조직의 역량인 거죠.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로그를 받고 있습니다. 뭐 Next Generation Firewall, Next Generation IPS, 이메일 서버, MDR, EDR 온갖 보안 장비로부터 로그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다 분석하고 대응하기에도 너무 벅차세요.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 전체 보안 사고 위협의 54% 정도의 로그는 아예 검토되고 있지도 못합니다. 현재 우리 보안 역량들은 닥치고 있는 위협들에 대한 정보마저 제대로 분석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컨텍스트 정보를 주고 몇십 페이지짜리 리포트가 매일 나오고 그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그러니까 각 위협 관리라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위협은 100% 제거할 수도 없고요. 설사 제거한다 하더라도 그 제거 비용이 위험을 감내하고 우리가 인정하겠어 라고 한 거기서 얻어지는 손해보다 더 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협 관리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 조직에 맞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구축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컨텍스트가 의미가 있고 이런 공격자들의 TTP들을 분석하고 이런 거는 국가기관이라든가 첫 세션을 발표하신 이제 키사, 감사하게도 키사분이 발표하시면서 저희 회사 이름을 많이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키사라든가 이런 조직에서는 TTP에 관련된 위협 인텔리전스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고객 중에 반도체 회사, 자동차 회사들도 그런 TTP까지 대응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실무에서 어떻게 위협 인텔리전스를 사용해야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실무에서 구축 가능한, 현실 가능하게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능형 공격의 최근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트렌드로는 5G와 같은 네트워크의 발달로 IoT,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커넥티드카, 스마트 팩토리 등 모든 것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고요. 최근에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기술에 대한 적응이 빨라져서 모든 것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연결된 세상이 오면서 그 네트워크의 가치도 커졌지만 그에 따른 위협도 동시에 커지게 되죠. 실제 그 작년의 공격 사례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 공격 사례들을 예를 드냐면은 실제 이렇게 공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위협 인텔리전스를 실무에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랜섬웨어가 처음 그 공격의 전면에 등장한 거는 2003년경부터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렇게 각광을 못 받았어요. 작년부터 부쩍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일 겁니다. 초기 랜섬웨어 공격 기법은 매우 단순했죠. 2003년경부터 랜섬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단순히 악성 파일을 전송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랜섬웨어 공격 과정을 보면 APT 공격 기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 단계에 걸쳐 다단계 공격을 하고 다단계 침투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랜섬웨어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30일 미국에서 소비되는 육류의 20%를 공급하고 있는 식품 가공 대기업인 JBS 푸드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생산을 중단했죠. 조직화된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것으로 북미, 호주의 시스템이 공격을 받아서 전산망이 마비되어 도축부터 고기를 분리해서 포장하는 작업을 하는 모든 미국과 호주 공장의 가동을 멈췄는데요. 공격자들은 아주 개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현충 일격인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구와 함께 모임을 갖고 바베큐 파티를 여는데요. 바로 그때 해커들이 정육업체 JBS 푸드의 전산망을 공격한 것입니다. JBS는 공격이 시작과 동시에 공격을 인지하고 대응을 시작했지만 공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공격자들이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공격을 마지막에 실행했기 때문에 공격을 인지하고 대응을 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했고요. 그러고 나서 해커들에게 지불한 금액이 301개의 비트코인, 당시 우리나라 환율로 환산하면 122억 원을 지불하고서는 해커들로부터 복화 키를 받았는데요. 복화 키를 받았다라고 해서 쉽게 끝나진 않았죠. 정지된 시스템들을 다시 다 살리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또 사회적 비용도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식용유 가격들이 폭등을 했고요. 또 2021년 5월 6일에는 미국 동부 지역 석유 공급량의 45%를 책임지고 있는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죠. 오늘 세션에서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얘기가 좀 자주 나왔었는데요. 이 회사는 텍사스주 걸프현에서 정유한 석유를 송유관을 통해서 미국 동부 지역 전체에 공급을 하는데요. 한 해커 집단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전산망을 랜섬웨어 공격으로 마비시킨 뒤에 이를 풀 수 있는 암호를 건네주는 조건으로 하나로 56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받아갔습니다. 해커 집단 다크사이드인데요. 해커 집단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컴퓨터 시스템을 장시간에 걸쳐 침투한 후 1차적으로 5월 6일에 고객 정보 등의 데이터를 먼저 빼나가고 그 다음 날인 7일에 시스템을 셧다운시켰습니다. 미국의 14개 주와 워싱턴 DC에 석유를 공급하는 회사 전산망이 멈춰섰는데요. 회사 전산망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의 FBI가 바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5월 8일 그 유명한 FBI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사기관이죠. 그 FBI가 다음 날 권고한 것이 해커들에게 56억 원의 비트코인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56억 원의 비트코인을 해커에게 전송하고 나서 전산망 복구에 필요한 암호를 받았는데요.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전산망 복구에 필요한 암호를 받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멈춰선 전산망을 원래대로 되돌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해킹 피해 발생 후 1개월 뒤인 6월 8일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CEO인 블라운트가 보고하기를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걸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복구가 진행됐던 거죠. 피해는 어마어마했죠. 해킹 사태가 발생한 뒤 6일간 석유 공급 대란이 벌어졌고요. 미국 동부 지역 주유소의 70%가 석유를 공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미국 석유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커 조직에게 56억 원을 송금하고 난 뒤 일주일 뒤에 FBI가 그 금액 중 23억 원을 해커 조직으로부터 회수해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게 돌려주었는데요. 어떻게 회수하였는지 그 정확한 과정은 밝히지 않고 단지 연방 법무부가 자금 흐름을 추적하였다고만 밝혔습니다. 30년 뒤면 뭐 이 비밀이 공개가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나중에 이게 공개가 되면 영화화해도 될 만한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아파트 헬기가 막 날아가서 갑자기 밧줄을 타고 검은 옷을 입은 전투원들이 막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다음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2바퀴 반 덤블링하고 기관총을 막 쏘고 뺏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올 초에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잘한 일 10개를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이제 그 지급한 비트코인 23억 원을 되찾아왔다. 이걸 잘한 일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사실 23억 원이 아니고 실제 지불한 것은 26억 원이었습니다. 올 한 해 한국의 주요 공격들을 보면 국내발 공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은 그 지정학적 특성상 한국의 북방에 위치한 3개국, 네,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3개국 누구인지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그쪽의 위협이 가장 크고요. 주요 공격들은 다 그 3개국으로부터 발생했고 이들 3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조직이 저희 카스퍼스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자루스는 뭐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우리랑 아주 친밀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라자루스가 가장 유명합니다. 카스퍼스키 그레이트 팀의 분석에 의하면 가장 많이 APT 타깃이 된 곳은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이고 가장 활발하게 활약한 그룹이 라자루스입니다. 뭐 라자루스 말고도 또 많이 알고 있죠. 우리랑 친밀한 뭐 국가 그 조직들 김스키도 있고요. 또 가장 많은 타겟으로 삼은 국가 탑10에 대한민국이 포함된 걸 보실 수 있고요. 특이한 점은 10번째 타겟이 된 곳을 보면은 IT 회사가 10위에 랭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랭킹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건 지금 2020년 자료인데 작년 자료는 아직 그 통계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다음 달쯤이면 2021년 상황을 볼 수 있을 텐데요. IT 회사가 10위에 랭킹이 된 것은 공급망 공격이 이제 좀 많이 공격의 타겟으로 부상을 하면서 IT 업체가 10위에 랭킹이 됐습니다. 뭐 공급망 공격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예로 그 메인보드와 컴퓨터를 만드는 아수스라는 회사가 있죠. 아수스의 칩셋, 펌웨어를 업데이트해야 되잖아요. 그 업데이트되는 코드 안에다가 악성 코드를 집어넣어서 전 세계의 아수스의 메인보드 칩셋을 감염시킨 사례가 있었죠. 그러면 지금부터 스레트 인텔리전스, 위협 인텔리전스가 어떠한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위협 인텔리전스에도 많은 영역의 서비스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오늘 세션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주로 다크넷이라든가 그 서페이스넷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IOC 데이터 피드, APT, 크라이메어 리포팅 서비스, 위협 분석 서비스 등 많은 영역이 있는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정보들이 우리 조직에 주어진다라고 한들, 우리 회사에 주어진다라고 한들 누가 분석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 가능하게 IOC 데이터 피드 먼저 구축하는 것이 위협 인텔리전스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로부터 많은 공격의 정보가 필요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러한 공격의 징후들이 이미 있었어. 그런 걸 찾아내야 돼. 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이미 충분한 로그를 갖고 계시죠. 방화벽의 로그, IPS의 로그, VPN의 로그, 이메일의 로그, MDR의 로그, EDR의 로그 이거 다 검토하고 계신가요?
이미 우리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정보를 분석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협 데이터 피드는 악성 IP, URL, 파일 해시, 본넷, CNC, 랜섬웨어, APT, ICS,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이죠. 요즘 OT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다양한 카테고리로 된 IOC, 위협 데이터 피드를 SIEM, SOA, 방화벽, IPS, 이메일 시스템과 같은 기존 보안 솔루션에 통합해서 기존 보안 솔루션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기존의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 로그들에서 위협을 찾아내고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 사람이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보안 업무의 상당 부분을 위협 제거 활동을 하는 대신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위협을 인지하고 어떤 것이 위협이 높은지 어떤 것은 낮은지 어떤 것은 우리 조직에게 위협이 되니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것은 대응을 안 해도 되는지 이 판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협 인텔리전스 중 IOC 데이터 피드의 하나의 예인데요. 지금 이것은 본넷컬닷컴이라는 한 개의 IOC에 대한 많은 백데이터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IOC 자체는 본넷컬닷컴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 IOC에 대한 백데이터들 언제 처음 발견됐고 마지막으로 언제 관찰됐고 저 URL이 사용하는 IP는 무엇이고 유행변은 얼마고 공격 이름은 무엇이고 공격 국가는 어디고 저기서 배포되는 파일 해시는 무엇이 있고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죠. 저것이 들어있지 않고 이렇게 URL, 해시값, IP만 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텔리전스라고 안 하죠. 그거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아까 그 레코디드 피처에서 고통의 피라미드를 보여주셨죠. 데이비드 비앙코의 유명한 고통의 피라미드인데요. 6단계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들 해시값, IP, URL 이것은 정수나 문자로 표현될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 인텔리전스라고 안 합니다.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인포메이션을 쓰는 대표적인 장비가 방화벽, IPS, 이메일에서 그 URL 필터링 시스템, 엔티바이러스, 즉 정수나 숫자로 표현된 시그니처를 갖고 맞는 이런 솔루션을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텔리전스라고 한다면 정수나 문자로 표현될 수 없는 것들, 공격의 전술, 전략, 기술, 툴,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구조, 그리고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다단계 체인, 이러한 백데이터가 들어있어서 컨텍스트를 형성했을 때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그러면 왜 이러한 인텔리전스가 필요한 것인가? 왜 기존의 인포메이션만 갖고 대응해서는 안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는 URL에 관련된 그 위협 인텔리전스 데이터 피드를 보셨으면 이번에는 해시값, 악성 파일 해시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보시고 계십니다. 동일한 파일이어도 MD5, SH1, SH256 다양한 형태로 위협 인텔리전스는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역시 이 악성 파일이 언제 나타났고 유행되는 어느 정도고 저 악성 파일 해시의 공격명은 무엇이고 파일 타입은 무엇이고 주로 어떠한 파일 이름으로 저것이 뿌려지고 뿌려지는 IP는 무엇이야 이런 정보들이 제공돼야 되는 거죠. 저런 정보를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일일이 보안 관리자분들이 그거를 다 보면서 대응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 기존의 조직이 SIEM이나 SOA와 같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는데 없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하면 되고요.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SOA나 SIEM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메일 서버, 방화벽, DLP, 샌드박스 많은 종류의 보안 장비들이 SIEM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관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상관 분석이라고 한다면 방화벽의 IPS에서 어떤 악성 행위가 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발신자 IP와 수신자 IP를 방화벽 로그에서 이메일 로그에서 모두 다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다른 공격 루트가 있는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추가 피해자가 있는가. 그런데 그 IPS에서 찾아줬기 때문에 방화벽에서 상관 분석이 가능한 거지 IPS에서 못 찾는다라고 한다면 상관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침해 지표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위협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런데 위협 인텔리전스가 IP와 해시와 URL과 같은 인포메이션만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위협들이 로그에서 탐지가 될 겁니다. 방화벽에서 탐지가 되고 IPS에서 탐지가 될 겁니다. 그럼 그 많은 로그들을 보안 담당자는 일일이 다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포탈, 플랫폼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일일이 검색해서 공격자가 누군지, 어떤 공격 기법을 쓰는지, 위험도는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 조직에 이것이 피해가 될지 안 될지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전술을 짜셔야 되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백데이터 정보를 한 번에 드릴 때 관리자의 개입 없이 자동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왜 자동화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공격 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과 JBS 푸드에 대한 공격을 말씀드렸던 것이 옛날처럼 랜섬웨어가 단순히 악성 파일을 전달하고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APT 기법과 같은 다단계 침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단계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다단계 방어막, 즉 킬체인을 구성해야 됩니다. 전통적인 공격의 기법 APT 기법을 한번 보죠. 이메일을 발송하죠. 그리고 이메일에 세금 계산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소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정확하게 세금 계산서를 처리하는 분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발신자는 거래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파일을 열어본다고요? 안 열어봐도 됩니다. 메일 본문에 이미 히든 URL로 스크립트는 다 들어있죠. 우리가 11번가에서 메일을 받으면 많은 쇼핑몰 그 사진들이 들어있지만 실제 메일에 사진이 있는 건 아니고 URL이 히든 돼서 임베디드 돼 있죠. 이메일 클라이언트, 아웃룩이 그것을 다운받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스크립트는 자동으로 다운받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크립트는 숨겨져 있다가 일정 시간 잠복기가 지나면 공격자가 준비한 CNC 서버에 접속해서 악성 코드를 다운받습니다. 그때 엔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그 악성 코드를 탐지할까요? 99%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할 때는 그 조직을 공격하기 위해서 타겟팅해서 공격자 툴의 트로이 목마가 이미 변조돼 있거나 아니면은 엔티바이러스 솔루션을 회피하기 위해서 패킹돼 있다는 거죠.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공격 코드를 엔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잡을 수가 없죠. 이 트로이 목마는 사용자의 PC에 일정 시간 잠복해 있다가 그리고 나서 공격자의 CNC 서버에 접속해서 지령을 받아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운 좋게 엔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탐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요즘 뭐 AI 기능이라든가 휴리스틱 기능으로 변종들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탐지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 엔티바이러스 트로이 목마를 다운받게 만든 원래 소스 이메일에 들어있는 스크립트는 사정권 밖에 있는 거죠. 공격자는 자기가 준비한 트로이 목마가 효과적으로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트로이 목마가 설치됐다라고 한다면 공격자의 CNC 서버에 보고했을 텐데 보고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설치에 실패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격자는 계속적으로 트로이 목마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메일에 들어있는 스크립트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된 걸 다운받으려고 들고요. 언젠가는 성공한다는 거죠. 성공하고 나서 트로이 목마가 설치되고 설사 이것을 기존에 있던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자칭을 하지만 인텔리전스가 아닌 인포메이션을 갖고 탐지를 했다 하더라도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죠? 기존에 했던 방법은 악성 코드가 탐지됐어. 지워야 돼. 엔티바이러스 중앙관리 서버에다가 새로운 패턴, 해시 업데이트하고 다 지워. 라는 명령어를 내리게 되죠. 그런데 조직 내 모든 소프트 시스템에 엔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죠. 유닉스 시스템에 엔티바이러스가 없죠. 포스 같은 임베디드 시스템에도 엔티바이러스가 없죠. 악성 코드들은 한번 설치되고 나면 레터럴 무브먼트를 통해서 수평 이동을 해서 여러 시스템에 감염됩니다. 그거 다 잡아낼 수 없는 거죠. 결국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서 다단계 방어, 킬체인이 구성돼야 됩니다. 저 악성 머레어가 설치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어떤 IP, 어떤 URL의 CNC 서버에 접속해서 지령을 받는지 이러한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컨텍스트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악성 코드가 발견됐을 때 그것을 지우는 작업과 동시에 이후에 그 악성 코드가 행동들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에서 IP를 차단하고 그 IPS에서 CNC 서버의 URL을 차단하고 이런 다단계 킬체인 구성이 가능한 거죠.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협 인텔리전스가 필요한 거고요. 그것을 관리자가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실제 공격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전에 키사분도 잠깐 말씀을 하셨던 건데 블루 노르푸스 스네치 크립토 캠페인인데요. 실제 공격 캠페인 과정을 보면요. 맨 처음에는 스냅샷 파일을 하나 던진다. 스냅샷 파일을 하나 던지고 이 스냅샷이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를 다운받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곧바로 악성 코드를 안 받죠.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 PC에 EDR과 같은 그러한 전문적인 보안 솔루션이 있어? 있으면 동작을 안 하고 지우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증적을 남기기 싫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없어. 그러면 핑거프린트를 찍습니다. 이 PC의 UID, IP값, 그 다음에 그 사용자 이름 이런 핑거프린트를 찍어서 자기가 누군지 증적을 남기고 그 다음에 파워쉘을 다운받습니다. 이 파워쉘은 무엇을 하느냐? 이 PC에 유효한 정보가 있어? 고급 정보가 있어? 아니면은 DB 서버나 스토리지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아니면 관리자의 네트워크야? 그것이 자기에게 의미가 없으면 지우고 없어집니다. 그 다음 핑거프린트를 찍고 다음 단계로 마지막에 가서 트로이 목마를 다운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다단계 침투 기법을 쓰기 때문에 킬체인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 공격 코드를 보면은 이제 이게 전체 동일한 쇼커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캠페인에 하나의 쇼커 파일을 쓰지 않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버전을 쓰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은 그 바이러스 토탈에 이 쇼커 파일에 대한 해시값을 넣었을 때 바이러스 토탈이 탐지할 수 있는 게 하얀색이고 탐지 못한 게 빨간색이에요. 처음에는 빨간색의 그 비율이 적었죠. 그런데 가실수록 빨간색의 비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캠페인에도 많은 종류의 변종 파일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전통적인 그런 보안 소프트웨어로는 탐지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다단계 킬체인을 구성해서 중간 지점에서 계속 끊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실제 작년의 공격 사례들인데요. 실제 공격에 보면 다크사이드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보더라도 첫 번째 단계는 피싱이라든가 리모트 액세스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엔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회피하기 위해서 툴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내부 네트워크 탐지를 위해서 IP 스캐너나 넷스캔 같은 걸 이용하고 그리고 수평 이동을 위해서 SSH나 RDP 이런 툴들을 이용하고 마지막에 가서야 실제로 랜섬웨어를 배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단계 킬체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SIEM이라든가 SOA의 이러한 데이터 피드를 연동해서 탐지된 기존의 보안 장비가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은 위협을 탐지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 속에서 위협을 탐지해서 다단계 킬체인을 구성하실 수 있는 이런 자동화된 방법을 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위협 인텔리전스를 도입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종류의 SIEM들과 SOA가 있고 로그 분석기들이 있는데 저런 SIEM과 그 위협 인텔리전스 데이터 피드를 통합하시는 방법에 거의 모든 업체가 제공하는 방법에 API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API를 제공한다는 것은 IP와 해시만 갖고 있다가 위협이 탐지됐다라고 한다면 API를 통해서 제조사에 가서 추가 백데이터를 받아오게 되는데요. 두 가지 취약점이 있죠. 첫 번째로 폐쇄망에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인포메이션밖에 안 된다. 두 번째, 어쨌든 내부 정보가 외부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않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단방향으로 풀 데이터를 백데이터까지 한 번에 로컬로 다 다운받아서 SIEM이랑 통합하실 수 있는 솔루션을 권장해 드립니다. 여기에 데이터 피드 전용 로그 분석까지 제공한다면 더욱더 좋을 수 있고요.
아쉽습니다. 제가 지금 3분밖에 안 남아서요. 네,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용 로그 분석기가 있으시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용 로그 분석기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팀이 그렇지 않아도 바쁘거든요. 할 일도 많은데 거기서 또 데이터 피드까지 매칭해서 분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고가의 스팀을 확장하실 수도 있죠. 그럴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전용 로그 분석기를 도입을 하시면 스팀이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스팀이 분석해야 될 로그를 로그 분석기로 줘서 로그 분석기가 분석한 후 분석 결과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스팀에선 대시보드만 그리면 돼서 그 SIEM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전용 로그 분석기는 드릴 다운해서 위협을 찾아내는데 사실 대단히 효과적인 툴이 될 수 있습니다. 로그 분석기에 대해서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IOC 정보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해시 값을 넣어서 검색을 했더니 그 해시 값에 대한 IOC 정보들, 이 해시 값은 다양한 MD5나 SH 이런 버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서 뿌려지는 파일 사이즈라든가 어느 지역에서 뿌려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파일 네임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SIEM이나 이런 보안 장비로부터 로그를 직접 받을 수 있지만 수동으로 분석하고 싶은 로그를 업로드하실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위협이 탐지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거는 탐지된 정보의 IOC고요. 이건 실제 탐지된 이벤트 로그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 정보를 더 보실 수가 있죠. 저 IOC에 대한 저 동일한 IOC로 내부에 더 탐지된 위협이 있을까? 검색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탐지된 이벤트들이 발생하고요. 한 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보면은 그 이벤트에 대해서 탐지된 날짜라든가 어떠한 IOC에서 탐지가 됐고, 그 다음에 저 공격은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고, 이러한 추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이 IOC에 대한 정보들도 외부의 서드 파티 데이터 피드를 통해서 본다든가 리포팅을 통해서 본다든가, 그래서 레드팀이라든가 SOC 팀이 효과적으로 사고를 분석하시고 드릴 다운하는데 그 효과적인 툴을 제공해 드립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1분 가량 잠깐만, 저도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요. 다른 분들은 회사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1분간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스퍼스키는 위협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스를 사용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 78억 명 인구 중에 4억 명이 저희 카스퍼스키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 중에서 1억 1천만 명의 사용자의 자발적 공유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보안 데이터들이 저희에게 업로드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실시간적으로 전 세계 위협을 효과적으로 탐지해내고 있습니다. 카스퍼스키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저희 고객들로부터 오는 정보 외에도 저희 1,000명의 연구원만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연구원들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다크웹이라든가 딥웹, 오신트 이런 데 접근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요. 10년 전에 APT 공격이 세상에 이름이 나오기 전에 저희 창업주이신 카스퍼스키가 공격자들을 능가하는 우리도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해서 이제 팀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 언어를 전부 다 커버하고 있는 팀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다 있고요. 한국에도 박성수 수석님이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공격자 그룹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스퍼스키는 1999년에 설립됐고요. 한국 지사는 2014년 1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 200개국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요. 4억 명의 고객이 저희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카스퍼스키는 지금도 인터넷 세상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